일자리가 넘쳐나고 월급이 오르는데 왜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호황이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가려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 사무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앞에 앉은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들은 숨을 죽인 채 미국 노동부의 웹사이트만 미친 듯이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화면에 뜨는 순간 사무실에는 환호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순식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붉은색 매도 주문으로 힘을 듭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른바 좋은 뉴스가 주식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이어져 최악의 나쁜 뉴스로 둔갑하는 충격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2022년과 2023년 당시 고용지표가 탄탄하다는 발표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던 시장의 발작 현상은 2026년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가 내 투자 계좌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 경제분석국이나 노동부가 매달 쏟아내는 수많은 경제지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호를 진짜로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의도와 거시경제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는 그저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통계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통제탑이라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미리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의 경제 규모를 뜻하는 국내 총생산 GDP나 물가 상승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기업의 활력을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 PMI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 전문가들만의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이 지표들은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며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내는 평범한 일상과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우리의 친숙한 일상 속 비유로 완전히 해체하여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엔진 상태를 단 하나의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계기판에 어떤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지표이자 국가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고 불리는 국내 총생산, 즉 GDP입니다. GDP라는 단어는 경제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지만 막상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가족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기업으로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고 엄마가 정부로서 세금을 걷어 도로를 깔거나 복지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소비자로서 번 돈으로 밥도 먹고 옷도 사입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고 쓴 돈의 총합이 바로 그 나라의 GDP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만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 즉 BEA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GDP의 약 70%는 개인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써야만 성장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공장을 돌려 수출을 많이 해야 경제가 크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엔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금액의 크기보다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추세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번 시험 성적보다 이번 시험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술적 침체, 즉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라는 자동차가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제 사례가 바로 2020년 팬데믹 당시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공장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소비가 급감했고 그 결과 미국 GDP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주기를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 NBR는 당시의 상황을 공식적인 경제 침체로 선언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추자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도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소비가 얼마나 탄탄하게 버텨주는지를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꺾이지 않는다면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GDP 성장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와 직결된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이나 전 세계인들의 결제망을 쥐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은 미국인들의 지갑이 열릴 때마다 그 흐름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이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마트에서 사는 달걀 가격이 오르면 당장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물가를 계산할 때 오히려 이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빼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지갑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개인 소비 지출인 PCE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2022년 6월에 발표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9.1%라는 수치입니다. 이 9.1%라는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현금의 구매력이 4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엄청난 수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촉발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경제 정상화 과정을 논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당시 폭등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서서히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비유는 바로 마트 장바구니 영수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CPI는 고정된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10만 원을 주고 샀던 사과, 우유빵의 조합을 올해 똑같이 샀을 때 영수증에 10만 5천 원이 찍혔다면 물가 상승률은 5%가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소비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만약 소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우리는 소고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대체재를 선택하는 현실적인 소비 패턴까지 모두 반영한 지표가 바로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입니다. CPI가 정해진 품목의 가격표만 쫓아간다면 PCE는 소비자의 실제 행동 변화까지 추적하는 더 넓은 의미의 영수증인 셈입니다. 여기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경제의 기저 흐름을 파악하고 물가 목표치인 PCE 2%를 설정할 때 CPI가 아닌 근원 PCE, Core PCE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원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전체 물가 항목 중에서 가격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나 농산물 가격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하루아침에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거운 영향을 미치는데 날씨 탓에 갑자기 오른 파 가격이나 달걀 가격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외부 충격에 흔들리는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진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Core PCE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결국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리의 방향성은 일시적인 식탁 물가가 아니라 서비스업 임금이나 주거비처럼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물가 지표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표들이 경제의 뼈대라면 이제 살펴볼 고용 지표는 경제에 혈액을 돌게 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농축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일자리가 전월 대비 몇 개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미국 경제의 즉각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체온계입니다. 이를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큰 식당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밀려들면 사장님은 가장 먼저 홀서빙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더 채용합니다. 반대로 불경기가 찾아와 손님이 줄어들고 가게 문을 닫을 위기가 오면 사장님은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경제도 이 동네 식당과 정확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잘 팔고 돈을 벌면 사람을 더 뽑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채용부터 멈춥니다. 따라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서 사장님들이 앞다투어 직원을 뽑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의 착시 현상입니다. 보통 실업률이 낮아지면 무조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쳐서 아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린 사람, 즉 실망실업자는 통계에서 아예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실업률 수치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현재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단순히 실업률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 중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드시 함께 교차 검증합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 통계와 일반적인 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경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돌아가더라도 실업률이 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잠시 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르며 보통 4% 내외를 정상적인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합니다. 만약 실업률이 이 4% 부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견고하다면 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고용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물건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공장 창고에 쌓인 원자재 주문량만 보고도 6개월 뒤에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동네 빵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케이크가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고 예상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빵을 만들 밀가루와 설탕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주문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음 달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면 재료 주문부터 확 줄일 것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PMI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장장, 즉 구매 담당자들에게 다음 달 재료 주문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5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0보 다 높으면 지난달보다 주문을 늘린다는 뜻으로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50보 다 낮으면 주문을 줄인다는 뜻으로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GDP가 과거의 성적표이고 고용지표가 현재의 체력장이라면 PMI는 기업들의 실제 주문량을 통해 미래의 경제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이 수많은 지표들을 보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연준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핵심 목표, 즉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마치 시소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물건을 많이 사게 되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하면서 고용이 망가지게 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거시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 시소 게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보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결과물인 GDP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현재의 고용이 튼튼하더라도 미래를 보여주는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연준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가 아직 목표치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미래의 경기 침체 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단편적인 뉴스에만 흔들리지 않고 거시 경제 지표들의 시차를 입체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장률, 현재의 물가와 고용, 그리고 미래를 가리키는 구매 관리자들의 주문량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교집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국 2026년의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는 승자의 조건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표를 통해 한 발 앞서 확률을 계산하고 대응하는 냉철한 분석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 오늘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단 하나의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지표를 살펴보며 2026년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당신만의 경제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룬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체력과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GDP가 경제의 기본 뼈대라면 고용지표는 그 뼈대를 움직이는 근육이자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개인 소비 지출 PCE이며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제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레이더 역할이 바로 구매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이 4가지 계기판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때 비로소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단일 지표의 일시적인 발표 수치, 즉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매월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경제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연준은 최소 3개월 이상의 데이터 흐름을 확인한 후에야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월 발표되는 숫자의 높낮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치의 흐름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지표를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제활동을 집계한 후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발표 이후에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의 데이터가 수정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발표된 긍정적인 고용수치가 한 달 뒤에 대폭 하향 조정되는 일은 실제 미국 노동부 발표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표 하나만을 맹신하여 무리하게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표는 어디까지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재의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보조적인 나침반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2026년의 경제 환경 속에서 오늘 완성한 이 대시보드는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다가오는 4월 첫째 주에 발표될 미국의 최신 고용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3달의 흐름과 비교해 보면서 경제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는 경험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크게 넓혀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경제지표는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읽는 도구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4가지 핵심 지표인 GDP, 물가, 고용 PMI 중에서 여러분이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독립을 향한 여정에 이 영상이 튼튼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깊이 있는 경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